시선집중 특별판 천기누설. 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났는데 법조계에서는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에 복역률이라고 있습니다. 형을 사는 그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통상은 80%고 지금 10년간 86%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예컨대 1년을 받았다 그러면 10개월, 11개월 이상을 했어야 석방이 가능한데 60%로 법무부가 다운을 시키더라고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3일 날 60%를 맞췄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가석방으로 가는구나, 사면이 아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경제적 이유, 사회적 어떤 감정, 이런 얘기를 처음 봤어요. 가석방은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고 이 인간이 재범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거 따지지 않고 국제 글로벌 사회적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했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밝힌 거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게 고려됐기 때문에 가석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한 가지 제가 가석방 좀 어려웠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재판 2개가 좀 걸려 있으니까 쉽지 않다. 근데 가만 또 돌이보니까 그 중에 마약 재판은 벌금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프로포폴. 네. 원래 처음부터 이번에 약식 갖다가 정식으로 갔고요. 또 하나인 지금 삼성 그 불법 승계 관련된 삼바 로직스 관련된 사건도 이게 내년 돼도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올해는 안 끝나고요. 그러면 가석방 기간은 끝나갑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 어차피 제일 문제가 제가 계속 고려됐던 게 재판 2개 있으니까 가석방 하더라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가석방 실효됩니다. 법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감옥으로. 그런 것들 다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석방 결정에 들어서 13일에 출소를 해. 네,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재판에서 형이 확정이 돼. 네. 그러면 실효됩니다. 실효면 가석방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출소했던 기간은 빼고 다시 또 그만큼 복역을 해야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남은 형기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안 됩니다. 그러면 벌금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벌금은 안 됩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됩니다. 징역형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은 그렇다 치고 분식회계 사건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는 순간에 그거는 벌금이 나올 성질의 문제는 아니죠. 유무죄죠. 유죄는 무죄죠. 유죄가 나와버리는 순간에 가석방도 도로원이 있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한참 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3년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간다? 네. 그래서 가석방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우리가 좀 법 앞에 이렇게 평등하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이 얘기합시다. 이 가석방 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제가 한 분석은 모든 방송국에서 표면적 분석입니다. 모든 방송에서 하는 분석이니까 오늘은 우리 모털 도사님의 오늘 이재용의 가석방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시각, 좀 삐딱선 선신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고 갑시다. 이재용 가석방은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 맞죠? 그거는 사실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촛불 정신에 이재용이 들어간 걸로 봐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결과가 난 거잖아요.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요체는 정경유착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촛불 정신의 요체는 정경유착의 근절이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가석방을 해줬다? 이건 촛불에 대한 배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봐야 되죠, 그렇게 근데 문제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박범계 장관이 어제 그 가석방 브리핑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가했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내가 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었을까요? Never.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믿을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결정하라고 해서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뒤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무부 앞세웠고 박범계 장관 앞세웠지 청와대는 뒤로 쏙 빠져 있잖아요. 그거 정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중간 결론 내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석방 결정은 정당하지 못했고 가석방 과정은 당당하지 못했다. 틀린 말 없죠? 결과와
과정 얘기를 했는데 정당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았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네, 뭐 네. 오늘이든 내일이든 청와대가 입장 밝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뭐 그 두둔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요. 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한정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재벌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전 석방이잖아요. 유전 석방. 유전 무죄, 유전 석방. 네, 유전 무죄가 아니라 유전 석방.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이재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느냐. 네. 이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건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중의 도전 때문이다. 어려운 얘기네요. 이중의 도전 때문에 이런 유전 석방. 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걸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어디서 이제 베낀 것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중의 도전이라는 게 뭐냐? 한편으로는 권력의 축소 현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의 쇠퇴 현상에서 빚어지는 이 문제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이제 베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그렇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사회학자 바우만인데요. 지그문트 바우만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이분이 책에서 했던 이야기 잠깐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날 국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고사하고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는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자원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빼앗긴 권력을 차지한 것은 정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흐름들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즉 전지구적 세력들이었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위기는 권력과 정치의 분리라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출연했던 위기들과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를 완전히 새로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위기의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우만이 이제 썼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여기서 이제 권력과 정치가 나오잖아요. 일단 참고로 이제 풀어드리면 권력은 뭐냐면 바우만의 정의에 따르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에요. 아하. 정치는 뭐냐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이 힘이라면 정치는 그렇죠.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다. 힘의 어떤 분배, 그렇죠. 쓸 것의 문제.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크기에 의해서 규정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국가의 위기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 다 기억하잖아요. 리바이어던 아주 국가가 강력한 괴물이다. 그렇죠. 최고의 괴물이다.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던 것은 뭐냐면 국가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어떤 판단 때문이었잖아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의 전능한 존재로 간주를 해서 너무나 가공하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회계약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괴물로 돼서 국민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경계했던 측면이 있는 건데 그만큼 홉스의 사고에서 국가는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였어요. 근데 바우만은 그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대적 의미의 국가하고 지금 현대적 의미의 국가하고 차이가 난다는 리바이어던은 개뿔. 그게 아니라 허당이 돼버렸다.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허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권력을 초국가 세력에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허울만 남았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그 만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우만의 진단이. 이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지금부터 우리나라 얘기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게 뭐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냐면 IMF 환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97년 8년 IMF 때.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 올리라고 그랬어요. 금리 올리라고 그랬어요. 구조조정 하라고 했어요. 아니 IMF가 그 알량한 그 달러 빌려주면서 나라 경제를 다 손에 쥐고 이래라 저래라. 근데 우리 찍소리 못하 다 했습니다. 다 했잖아요. IMF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나라에서. 그때가 당군일의 최악이었던 그 민생 참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백만이 쫓겨났잖아요. 노숙자가 그때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거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무력한 존재였어요. 맞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 초국가 세력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IMF 같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금리를 올릴 건가 말 건가 기업 구조조정을 할 건가 말 건가는 그건 국가 권력이고 그다음에 경제 권력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국가 권력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건데 이제는 국가 권력 이상의 초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권력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것이
그때에만 한정이 됐던 비상 상황에서 나타났던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게 신자유주의 어떤 광풍이 몰아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우만의 진단인데 네.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우리나라 정부가 산업진흥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보조금 주려고 해도 못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WTO가 니네 잠깐 일로 와봐. 그래갖고 제재 줍니다. 제재. 규약 위반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네. 자유무역협정 WTO. 그러니까 산업정책 네. 하나 저쳐도 뭐냐면 WTO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지금의 어떤 상황이고 질서예요. 맞습니다. 예. 재정 확대 정책을 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OECD 평균 따지고. 네. 하다못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그래서 재정 준칙이라는 것까지 끌고 왔잖아요. OECD 평균이 이래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잖아요. 네. 노동보호 정책을 펼쳐치면 뭐라고 됩니까? 초국가 자본이 그래? 우리 여기서 사업 못해. 그냥 짐 쌌게. 이렇게 가버리는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글로벌 기업은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바로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네. 이 대목에서 선명하게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정말 작아졌네요. 국가 권력이 네. 행사할 수 있는 힘이 확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해서, 예.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도 않았던 초국가 세력이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에 맞습니다. 이전에 국가가 했던 그 힘의 상당 부분이 걸로 넘겨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바우만의 진단인데 아하. 그렇잖아요. 맞네요. 국가의 위기. 자, 네. 그러면 이거를 이재용의 경우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 점을 물어봐야 돼요. 삼성은 그럼 어떤 존재냐? 초국가 거대 자본입니까? 아닙니까? 뭐 맞죠, 사실은. 맞잖아요. 네. 아까 우리는 자꾸 여기서 초국가 세력, 초국가 자본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그 탄생이 미국에서 탄생한 어떤 그런 기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네. 그 자체가 하나의 초국가 거대 자본이에요. 뭐 그래 봐도 무방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의 경제, 그러니까 경영 성적표가, 네. 그다음에 삼성의 투자 여부가 정권의 경제 성적표를 좌우해버리는 현실 앞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다. 그냥 그 성적표가 돼버립니다. 삼성이 잘하느냐,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삼성이 매출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이 나라, 이 정권의 성적표가 돼버려요. 바로 그거를 네. 의식을 해서 가석방 해준 거잖아요.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 더 애둘러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 성적표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에요. 네. 아무리 IMF가 뭐를 하고 WTO가 뭐를 하고 OECD가 뭐를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네. 그건 대한민국의 고유한 법률 체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적 권한이에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문제하고 정확히 지금 매치되어 있는 문제예요. 네. 아무리 초국가 세력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는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삼성이라는 초국가 어떤 자본 앞에서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이잖아요.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아까 두 개의 도전이라고 하면서 하나가 뭐냐면 권력의 축소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권력의 축소를 얘기했고 하나는 정치의 쇠퇴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건 봅시다. 정치의 쇠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축소된 권력을 조금이라도 신장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국민의 정치 참여에서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 건이 좀 봅시다. 세 가지를 지금부터 들어드리겠는데. 세 가지 사례요. 네. 첫 번째,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령이 확정이 돼서 수감된 지 며칠 후에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가 돌았냐면 이재용의 옥중 편지라고 하는 게 나돌았어요. 저희 봤어요. 이거 기억나요. 만약 한국에서 경영하기 힘들면 뭐 본사 옮기겠다. 미국이나 제3국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 네. 경영하는 게 힘들어서 삼성그룹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돌았어요. 이거 물론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이긴 했는데 네. 이 사례가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 자 대한민국 국민 일단은 일부라고 합시다. 네. 대한민국 국민 일부가 삼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네. 두 번째 사례. 오규석 부산기장군수가 이재용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무려 5번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을 치르는 와중인데다가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지방 투자가 절실하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유가 있었죠. 예.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세 번째.
이재용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이었어요. 5월에 시사저널 조사에서는 76%가, 7월 23일 YTN 조사에서는 66.6%가, 8월 3일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73.3%가 네. 가석방이나 사면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대개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니 공범인 박근혜보다 훨씬 높았어요. 박근혜 사면 가석방보다 훨씬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례가 증명하잖아요. 네. 정치라는 건 없었어요. 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재용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묵인 내지 방조했어요. 방조를 했다. 재계와 보수 언론의 릴레이식 공세, 사면해야 된다. 이 공세를 수수방관하는 걸 넘어서 사실상 동조했잖아요. 네. 이거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고립됐어요. 그러면 고립된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 문제에 대해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끝까지 원칙을 앞세워서 저항하거나 네. 아니면 타협하거나. 선택이 뭐였어요? 타협한 거죠. 타협을 지금 결정한 거죠. 예. 자, 이 지점에서 뼈저리게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정치의 주체인 국민은 초국가 세력에 맞서서 국가에게 잃어버린 권력을 조금이라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국가 세력의 논리를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다. 아하. 이게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저는 이재용 가석방을 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촛불을 배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촛불을 배신한 건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도 촛불을 꺼버렸다. 그렇다면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도 이 촛불을 스스로 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때 세계 여론조사가 잘못된 여론조사라면 저는 이 발언을 처리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여론조사였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론조사 세계가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그렇죠. 결국은 일단 그걸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여론조사의 기초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엎질러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터졌어요. 우리가 지금 그 성토하고 비난하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인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또 청기누설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바우만의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바우만의 말을 빌립시다. 네. 완전히 새롭게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각색을 하면 돼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면 돼요. 우리가 국민들이 완전 새롭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치에 참여하라. 이 그렇죠. 말이네요. 자, 이 명제를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대선 선거에 한번 넣어보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선거 참여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네.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바꿔야 돼요. 유권자 입장에서. 네. 어떻게? 자, 봅시다. 네. 후보를 매개로 5년 동안 한국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큰 틀의 합의. 네. 이걸 도출해야 되는 게 대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후보별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 시선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시선 집중. 이를 네. 통해서 자, 이 중에 약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후보와 유권자 간의 약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유권자와 유권자 간의 약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틀을 잡는 약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가뜩이나 쪼그라든 권력에 생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그 추상적인 말씀을 조금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딱 두 가지만 들게요. 예. 자, 그나마 논쟁이 초보적인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국가 재정의 역할과 범위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놓고 지금 그러니까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질의멸렬하게 되고 네. 있지만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비율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기재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기재부만이 아니에요. 네. 정치권도 그 얘기를 하고 유권자도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되는 게 그 기준은 OECD 평균을 계속 그 기준을 돼요.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초고가 자본, 초고가 세력의 어떤 논리가 국민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결국은 초고가 어떤 세력의 논리의 어떤 기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면 정치에 참여해서 초고가 세력에게 그러니까 짜부러져 있는 국가의 어떤 권력을 조금이라도 신장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애당초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초국가 세력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충실히 따르게 그러니까 되고 있다면 이런 식의 논쟁을 해봤자 그러면 진전되는 부분은 없어요. 차라리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 합의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네. 그잖아요. 네. 두 번째, 보수 진영 일각에서 노동개혁을 이야기를 해요. 노동개혁 얘기합니다. 예. 자, 이 주장이 보부상처럼 또는 메뚜기처럼 세계 곳곳을 옮겨다니고 있는 초고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네.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있죠. 예. 자,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런 기준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잖아요. 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어떤 이렇게 그 노동 유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언을 해요. 네. 이건 모순되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에요. 노동하고 그거를 같이 하긴 좀 어려운데요. 네. 노동 유연화의 결과는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일자리를 뭐 100만 개를 만든다. 노동 유연화를 주장하면서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코빼기 보이냐라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큰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두 가지만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두룩복복하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재정이나 노동 얘기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이 과정이 격렬한 토론과 공방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바로 국가 운영의 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권력의 생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정답을 맞춘다는 것은 이미 정답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토론을 하면서 뭐가 맞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합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대선이다. 근데 지금 정치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요구했어요? 네. 후보 인성 품평하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일거서 일투적 꼬투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의 취향에 맞는 후보를 찍고 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후보의 관점에서 선거전을 게임의 논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 다 그래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다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 놀이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잖아요. 솔직히 정책 얘기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방송하는 입장에서 정책하면 안 팔려요. 아무도 안 봐요. 안 팔려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잖아요. 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후보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위기를 바라는데 후보는 지금 그 대한민국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에서 국가의 그러니까 권력을 쪼그라들어 있는데. 다 쪼그라들어 있는데. 쪼그라들어 있는데 내놓는 공약을 보면 거의 전능한 대통령 수준에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없는 부여받은 권력도 아닌데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할 얘기를. 수도 없는 걸 갖고 전능한 대통령, 내가 대통령만 되면 전능한 존재가 돼요. 네. 모든 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화법이. 예.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이고 사기죠. 예. 그잖아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바와 할 수 없는 바를 가르고 할 수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접근법이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후보가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 속에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냐, 유권자 밖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유권자 밖에 있어요. 유권자 밖에서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굽어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고충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전지전능한 해결사 모드로 접근을 해요. 그렇죠. 정책 내용 쥐뿔도 없으면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요. 유권자 속에서 그러니까 삶에 지금 문제가 뭔지를 공유하면서 유권자 앞에서 네. 속이지만 앞에서 우리 이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끌고 가는 게 돼요. 리더형이 되는데 리더형이 아니라 해결사형으로 되면서 내가 되면 다 해줄게. 다 풀어줄게. 해결해줄게. 됩니까 그게?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해결사 모드의 선거 캠페인이 오히려 국민의 참여를 막아버리는 거죠. 네. 왜? 그렇게 되면 국민은 수동적 존재거든요. 뭐 해결 다 해준다는데 국민들이 뭐하러 가서 같이 하고 합니까? 전능한 대통령님의 시혜를 우리는 받으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찬양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뭐하러 참여하냐?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거의 뭐 전제군주 지금 뽑습니까? 근데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권력과 정치의 분리는 강제되기도 하지만 자초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초하기도 한다. 네. 그래. 자, 되살펴야 되는 게요.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 나아가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이걸 좀 되살펴야 되는 게요. 자, 촛불의 진행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탄핵의 당시 제가 여론조사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80%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80%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석방에 찬성하는 여론도 80%에 육박을 했죠. 77%까지 갔죠.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면서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했던 교집합을 뽑으면은요, 단순히 이건 산수 수준인데 전체 국민의 60%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략 교집합은 60이에요. 찬성도 하면 탄핵도 찬성하는데 이재용 가석방도 찬성하는 아주 요상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는 그 국민 스스로도 촛불을 스스로 끄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그 60%의 국민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국정농단을 규탄하면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하느냐. 도대체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60% 산수적으로 60%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때의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게 되게 피상적이었던 겁니까? 네. 분명히 어떤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위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의 실천적 방안을 지금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걸 소홀히 하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 되든 같은 류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류의 문제. 예.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도 그렇고 선거도 그런데요. 선거고 정치죠. 정치든 선거든 그건 취향 게임이 아니라 생존 투쟁이에요. 이게 정답이네요. 결국은. 그렇게 절박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후보들한테 강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줘야 찌그러들어 있는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역할과 국가의 힘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정치의 여지를 넓혀주는 건데 이게 안 되어버리면 됩니까 그게? 됩니까 말짱 공연불이지? 오늘 모털도사님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정치 선거 자체가 우리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투쟁이자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대선까지 아니면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화가 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반복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임실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요. 네. 맥락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진단에서 나온 맥락이라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왜 그것이 반복이 되느냐?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용 가석방이라고 하는 불거진 현상 하나에 대해서 매달려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따지고 뭔가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모멘텀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 글 주셨는데요. 박호진 님이 종배 형님 열받았네. 예, 열받은 거 맞아요. 네, 마이콜 울산님이 종배님 안경에 김이 낄 정도로 토론하시네. 정말 하나신 듯. 네, 제 얘기도 나오네요. 맞아. 오늘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으로 가서 좀 머리를 올렸습니다. 헤어를 좀 다른 분한테 막 다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한 녀석. 미국에선 이재용처럼 저랬으면 평생 감옥. 미국도 사면제도가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 그러니까 가석방 사면이 아니죠. 가석방을 보면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국의 조국과 저건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할 방법도 국가 없어요. 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영역 안에 있었던 건데 이런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형용 모순이지만 그렇죠. 국내의 초국가 자본에 굴복했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여기 칼라 련희 김님 정말로 진짜로 우리 국민의 이중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이중성? 마지막에 말씀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저는 이중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데 저는 그때 촛불을 들었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도 진심이고 저는 당연히 진심이었다고 그때 생각해요. 진심이고 그 진심이 왜 그 일관되게 유지가 되지를 못하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현상 자체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네. 박근혜에 네.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너머에서 무엇을 그러면 개혁할 것인가? 그게 적폐청산 문제였잖아요. 네. 그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뭐냐면 사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의 어떤 참여 속에서 국민의 의식 속에서 어디까지 더 나아갔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네.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지금도 이재용 가석방이라는 그 현상 자체를 넘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악각돼서 뭐가 된다고 해서 또 그럼 다음에 이게 금절되느냐. 반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지.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고주파님 언론과의 합작품, 뭐 언론도 사실은 또 국민 여론을 또 반영하는 나팔수였죠. 까놓고 얘기해서 나팔수였지. 그 네. 얼마나 많이 지금 그러니까 그 보도를 이순신 비유 보셨습니까? 무슨 비유요? 이재용 부회장 이순신이다. 그 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누가? 언론에서요. 미쳤다. 예, 하여튼. 자, 뭐 데미안님은 제 촛불은 아직 타고 있어요. 그 말이죠. 촛불 그때도 진심이고 지금도 이거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이 반영돼서 결국은 정치 영역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이번에 선거를 또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TIVK님이 사람들 불평등 불공정 말로만 하면서 정작 이재용은 놔주자니. 그렇죠. 그잖아요. 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어렵네요. 플로이드. 촛불이 끈 게 국민의 뜻이라면 대선도 국민의 힘이 승리? 이렇게 물음표까지 주셨거든요. 뭐 그렇게 연결될 부분은 뭐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요. 네. 지금 어떤 그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뭐 국민 교육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절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게 아니에요. 네. 본건적으로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이 자체가 토론이 되고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매개자 계기가 선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큰 선거가 마침 대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 참여를 하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몇몇 후보가 어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입장 내놨죠. 네. 보면은 책 안 잡히려고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하나만한 그냥 얘기. 완전히 뭐 가자미 돼가는 눈이 네. 이쪽으로도 쏠리고 저쪽으로도 쏠리는 어떤 그런 식의 눈치 보기 그러니까 입장 내놨잖아요. 네. 그럼 후보한테 물어보라고요. 정확히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봐라. 어떻게 할 건데 당신.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까놓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네.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치 받아버리고 네. 그다음에 국민이 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를 한편으로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을 선택하는지 누가 민주국가잖아요. 국민주권주의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거 빼놓고 그럼 도대체 후보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할 건데요? 그러니까 뭘로 할 건데요? 계속 취향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통하는 겁니까? 뭐 연애합니까 지금? 아유 오늘 우리 보털도사님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았을 거라고 믿고 예. 네, 청기는 마무리하시죠. 오늘 무겁긴 무거운데 그래도 조금 가슴이 터이는 결론을 좀 냈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도 이 가석방부터 지금 결론은 또 선거까지 연결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해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네. 청기누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내일 사법 논란 시간에 아마 또 가석방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